2022년 1월 27일 한국 뉴스입니다.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달 들어 이번이 6번째다. 합참은 이날 오전 8시 5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군은 통상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을 때 언론에 즉각 공개한다. 따라서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 역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로써 북한의 올 들어 미사일 발사는 6번째가 됐다.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또 지난 14일과 17일엔 각각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과 24를 쐈다. 25일엔 순항미사일도 발사했다. 최근 해외 순방을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3일간의 자택 격리를 마치고 출근했다. 대통령의 순방은 공무라서 자가 격리가 면제되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3일 격리를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방역 지침이라고만 설명했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아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 순방 일행 중 확진자가 나온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에서 22일 6박 8일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3국을 돌고 귀국했다. 이후 23일부터 25일까지 재택근무를 했다. 국내 코로나 상황 등에 대해선 유선으로 계속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있었던 작년 5차례 미국, 유럽, 호주 등 순방 당시에는 격리한 적이 없다. 이번 중동 순방 후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심각해 확진자가 연일 역대 최다를 경신하고 있긴 하지만 작년 순방 때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3일 격리에 대해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라는 말로 대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 주로 계획했던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취소했다. 취임 후 매년 하던 회견을 임기 마지막에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청와대는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해야 할 때 대선이 임박해 정치 중립을 지키려는 차원 등의 이유를 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견을 설 연휴 직후로 연기하거나 오프라인을 온라인 방식으로 바꿔 충분히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순방단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게 아니냐는 소문도 돌고 있다. 만약 확진자 발생으로 대통령이 자가 격리를 했는데 청와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최근 코로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30명 가까운 직원이 확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대통령의 격리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게 맞는다며 국민 불안이나 엄중한 상황 등을 내세워 구체적 이유를 말하지 않는 건 이상하다고 했다. 대선을 42일 앞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각하며 대리전을 벌였다. 프로축구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하던 성남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돌연 사의를 표명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검찰당국에 따르면 박하영 차장검사는 검찰 인사가 단행된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다. 박 차장검사는 더 근무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 보고 대응도 해 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며 사직의 뜻을 밝혔다. 검사들이 통상 정기 인사 단행 전 사의를 표명하는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박 차장검사의 행보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 차장검사의 선택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사건 처리를 두고 상부인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빚은 게 사직 배경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FC 구단주로 있을 당시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 기업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성남의 관할 경찰서는 지난해 9월 해당 사안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발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박 차장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박 지청장은 반대했다는 게 이번 갈등설의 핵심이다. 박 지청장은 대표적인 친문재인 정부 성향의 검사로 분류되고 있다. 성남지방검찰청은 갈등설에 대해 즉각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성남지청은 입장문에서 성남지청은 성남지청 수사과 수사기록과 경찰 수사기록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 중이다면서 수사 종결을 지시했다거나 보완 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주 국내 출시한 볼보의 전기차 폴스타2가 사전 예약 일주일 만에 4,000대를 넘어섰다. 폴스타 코리아는 지난 18일 전기차 폴스타2를 국내 출시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을 실시한 결과 25일까지 4,000명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사전 예약은 100%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100만 원의 사전 예약금을 내야 한다. 폴스타2는 국내에 롱렌지 싱글모터와 듀얼모터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됐다. 롱렌지 듀얼모터는 동급 최고 수준의 최고 출력 408마력, 300kW, 최대 토크 660Nm을 갖추고 있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334km이다. 롱렌지 싱글모터는 231마력, 170kW, 과 330Nm의 토크를 바탕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417km의 주행거리를 확보했다. 150kW 급속 충전기 기준으로 10%에서 80%까지 35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 폴스타2 롱렌지 싱글모터의 기본 가격은 5,490만 원, 듀얼모터는 5,790만 원이다. 외장 색상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도 국내는 적용하지 않아 고객 부담을 최소화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279조 원 매출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3년 만에 경신했다. 반도체 부문 연간 매출이 94조 1,600억 원을 기록, 실적을 견인했다. 7일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76조 5,700억 원, 영업이익 13조 8,7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매출 279조 6천억 원, 영업이익 51조 6,300억 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불확실성이 지속된 가운데서도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다. 2021년 4개 분기 모두 해당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연간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4분기 매출은 76.57조 원으로 폴더블폰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확대, 연말 성수기 TV 가전 판매 호조 등 세트 사업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3.5%,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3.87조 원, 영업이익률 18.1%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특별경력금 지급이 영향을 미친 가운데 메모리 가격 하락과 스마트폰 연말 마케팅비 증가 등으로 전분기 대비 1.95조 원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모두 크게 개선됐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한 동시에 연간으로도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은 증권가의 전망치 278조 원을 상회한 반면 영업이익은 전망치 52조 원을 다소 밑도는 수준이다. 삼성전자 연간 최고 매출 직전 기록은 2018년 244조 원이었다. 전라 지역을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전남 광주시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다. 이 후보는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반면 피해자 가족들은 하루 뒤 현장을 찾은 송 대표에게는 이제 와서 뭐하냐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6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을 찾아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면담을 시도했으나 가족 측 거부로 천막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송 대표는 26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다. 그러나 붕괴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아이파크 피해대책위원회는 송 대표를 향해 이제 와서 뭐하냐 물러나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지역민원 무시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공범이다. 붕괴 사태 방관한 민주당 거부한다라는 플래카드와 피켓도 들었다. 송 대표와 민주당 관계자들이 피해 가족 대기소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 가족들과 인근 상인들이 막아서 수습본부로 옮겨야 했다. 홍석선 아이파크 피해대책위원장은 뭐하러 이제 와서 방문했냐며 보여주기식 방문을 거부한다. 재발 방지 대책위를 만들어 사고 수습에 신경 써라고 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앞으로 산업 현장은 어떻게 되나? 근로자의 반복되는 실수로 사고 나면 CEO가 처벌받고 코로나로 직원 숨져도 CEO가 처벌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27일부터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중대산업재해로 숨질 경우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이 회사에서 코로나에 감염돼 숨졌다면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까? 재택근무 비율을 포함해 회사의 방역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이다. 과도한 처벌, 모호한 법 조항 등 논란을 거듭해온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됐다.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사업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근로자가 숨지면 CEO를 포함한 경영 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해설까지 나왔지만 기업 현장에선 여전히 법 적용 기준을 모르겠다고 하소연한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